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7월의) 첫날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는 저도 문학을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시 한 편을 통해서 전해오는 잔잔한 감동, 또 수필 한 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삶의 지혜구나. 소설 한 편을 통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삶을 얼추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한 인생을 들여다보고 또 나를 반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처, 슬픔, 애환까지도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면서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 시집을 출간한 이은규 시인을 인터뷰했었는데요. 현재 한국 시인 중에서 시가 가장 많이 읽히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문인들을 인터뷰하면 참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면서 비단 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슨 책을 냈네 그런 소식도 접하겠지만요,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문학세계, 또 사고방식, 삶을 성찰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이 미국에서도 간접적이지만 접할 수 있다니요, 참 행복한 거죠. 7월의 첫날입니다. 독립기념일도 가까우고요.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푹푹 찔 일만 남았네요. 이럴 때 시원한 청량감, 문학으로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국의 모더니즘 현대시 김수영과 김춘수 얘기를 방송했죠.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편의 수필, 시, 소설, 그런 작품도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문학인 얘기, 그에 얽힌 비화, 그런 얘기들도 참 재미있거든요. 문학에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많은 한국 분들이 7월 하면은 떠오르는 시인입니다. 여러분들은 7월 하면은 무슨 시가 떠오르나요? 물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육사의 청포도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애송시에 항상 맨 앞줄에 등장하는 시죠. 청포도를 쓴 한국의 자랑스러운 민족시인 이육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육사는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88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진보이고요. 퇴계 이황의 14대손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죠. 1943년 1월에 일본 영사관이 운영하는 중국 베이징 동창후통 지하 감옥에서 순국했고요. 그러니까 40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네요. 그때까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7번 일제에 의해서 구금된 시인이고 옥에서 옥사한 시인입니다. 구금될 때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모진 고문이었고요. 그런데도 이육사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시인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일제 감옥 안에 있었고요. 또 결국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항일해방투쟁의 가시밭길을 정말 불사신으로 살다가 순국한 시인입니다. 한학을 수학하다가 부산 공립보통학교에 진학해서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1925년 20대 초반에 가족이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형제들과 함께 의열단에 가입하면서 1927년 10월 18일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큰형인 원기, 맏동생 원일과 함께 처음으로 투옥되었습니다. 문학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인의 성장 배경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육사는 보수적인 집안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정신적 지주였던 할아버지는 동학을 반대하는 여느 유림과는 달리 노비 문서를 불태우거나 또 노비들에게 토지를 일괄 무상 분배하여 주기도 했던 깨어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육사는 성격이 순결하면서도 고지식했다고 합니다. 남경에 있는 조선혁명 정치 군사 간부학교를 졸업했고요. 졸업식에서 그가 기획한 연극 지하실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육사는 육형제의 둘째였어요. 그 아래 동생은 이원조, 동경 법정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시인이면서 문학평론가였습니다. 이육사가 죽은 뒤에 이육사의 유고를 편집해서 1946년 육사시집을 냈고요. 또 감동적인 평문을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박헌영을 따라서 1947년 말에 월북하기도 했어요. 1953년에 남로당 숙청 때 투옥되고요. 1955년에 옥사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육사를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 좀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 상황이. 그 반민 특위 좌절, 그리고 연자법 실시. 그 시대의 육사라면 어찌하였을까? 어쩌면 그가 동생과 같이 월북하지는 않았을까? 아무리 민족 저항시인이라고 해도요, 알 건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이육사는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시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육사가 해방되기 전에 순국한 것이 참 다행이다. 이육사라는 민족 시인 그 이름이 지금까지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육사가 어떻게 보면 해방되기 전에 순국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육사는 혈육, 그러니까 따님입니다. 이옥비 여사가 생존해 있는데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개인적인 슬픈 얘기, 그리고 또 아버지의 칼같은 성격으로 참 외롭고 힘들어했던 친정어머니와 외갓집 식구들, 또 해방 후에 극심한 이념의 대립, 독립운동가의 자손임을 숨기고 살아왔던 세월들, 청소부, 그리고 외제 담배 장사, 한때 순경만 보면 가슴이 덜컹했던 시절. 그런 육사의 딸이 아버지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 있는 목숨을 나라에 바쳤고 삶과 죽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3번씩이나 필사하고 나서 모든 슬픔과 아픔을 사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아버지 이육사보다는 평범한 지게꾼이라도 나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철없는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어릴 때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상당히 부러웠다고 해요. 학창시절에는 불러보지도 못한 아버지 덕택에 선생님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었다고 합니다. 청포도를 외워봐라, 청포도를 읽어봐라, 광야 여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있니, 이 숙제 같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자라기도 전에 순국하신 아버지의 시를 그 어린 딸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옥비
B 여사 보고 너희 아버지가 이육사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문예부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딸의 취향을 물어보지도 않고 문예부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본인은 가사를 더 좋아하는데요. 가사반으로 몰래 옮겨서 배우고는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시인이라고 딸도 꼭 시인이 되어야 하는 법은 없겠고요. 물론 DNA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도 했었겠죠. 또 잠시 이야기가 이육사 딸 얘기로 옮겨갔었는데요.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필명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육사는 호예요. 호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육사가 대구 형무소에서 수감되어서 받은 수인 번호가 264였는데요. 그 음을 딴 이육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929년에 이육사가 대구 형무소에서 추록한 후에 요양을 위해서 집안 어른인 이영우의 집이 있는 포항에 가서 머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육사가 이영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육사란 필명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육사 할 때 육자는요, 역사를 찢어 죽이겠다라는 의미의 한자였어요. 당시 역사가 일제 역사였죠. 일제 역사를 찢어 죽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즉 일본을 패망시키고 말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는데요. 이에 집안 사람 이영우가 표현이 혁명적인 의미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온건한 육사를 쓰라라고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육자는 그 땅 육지할 때 육자이고요. 그래서 이육사라는 그런 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육사는 1930년 조선일보에 말을 발표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일하면서 중국과 대구, 경성부로 가면서 항일운동을 했고요. 시인부락, 자우선, 동인으로 작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중간중간 대구 경문 사건 등 수차례 체포되고 구금되기도 했었고요. 1925년 가을부터 두세 학기 동안 베이징에 있었던 공립 중국 베이징 대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고대학에 들어가서 문과 수업을 청강하기도 했다고 해요. 중화민국 국민당 군사위원회에서 난징에 창설해서 김원봉이 조선인 항일군과 훈련반 대장에 있던 군사학교에 1932년 9월에 입학해서 보병 육성과 특수부대원 훈련을 받고 이듬해 4월에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상하이를 경유하고 귀국했는데 1933년 6월 상하이에 들렸던 한 중국 국민당 인사의 장례식 자리에서 루신, 여러분들도 잘 알죠? 중국의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죠. 그 루신을 우연히 한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루신의 1921년작 단편소설입니다. 고향을 식민지 조선에 번역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 어머니와 큰형의 소상을 위해서 귀국했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베이징으로 압송됐고요. 다음 해인 1944년에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41살의 풋풋한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육사는 살아생전에 시집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순국 후에 당대 대표적인 문학평론가인 둘째 동생입니다. 이원조가 형인 이육사의 시를 모아서 1946년에 유고 시집으로 육사 시집을 처음으로 출간했습니다. 이육사는 항일 비밀결사단체의 의열단에 가담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작 남겨진 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30여 편에 불과하고요. 그의 시작 활동에 대한 생각은 계절의 오행이라는 글에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 가을에도 아예 유언을 쓰려고는 하지 않소. 다만 나에게는 행동의 연속만 있을 따름이요. 행동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시를 생각한다는 것도 행동이 되는 까닭이요.
라는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육사 본인이 시작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육사의 대표시와 그의 시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대표시 하면은 뭐니 해도요, 7월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시 청포도입니다. 독립을 향한 정말 절절한 소망을 7월의 청포도에 비유한 반세기가 지나도 지금까지 우리 가슴에, 한국인의 가슴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시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노래한 시처럼 보이지만요, 식민지하에 억압된 현실과 꿈꾸는 현실은 너무도 대립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극복의 의지가 오롯이 담겨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 쓴 시임에도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넉넉함을 줘서 정말 아직도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이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육사가 민족 저항 시인이라고만 평가받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시를 보면요, 청포도도 그렇지만요, 많은 시들이 향토색이 짙은 향수의 미학이 두드러지는 시가 많습니다. 청포도가 있는 7월에 찾아오는 청포 입은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의 흐뭇한 정서가 주제로 되어 있는 시 청포도.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청포 입은 손님이 암시하는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이 절절하게 들어있어요. 한국인으로서 공감이 서려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시를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무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시는 1940년대 시인데요.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 흔히들 우리 민족의 암흑기다라고 말하지만요. 특히 1940년대를 전후 시기는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던 시기였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고요. 일제는 대륙침략을 노골화하였고 마침내 1941년에 진주만 습격을 기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를 정복할 꿈을 키우는 과정이겠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광복의 희망이 사라지는 정말 암울한 때였죠. 세계 최강국으로서 부상한 일본에 대항하면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소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우리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시인들은 살아있어요. 광복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이를 시로 형상화한 시인들이 있었다는 것 커다란 자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육사입니다.
일제 식민지의 암울한 시기에 변절하지 않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광복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육사는 우리 문학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앙받고 가장 중요한 몇몇 시인으로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또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이를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속에 자기 희생이 정말 돋보이는 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시가 광복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투철한 조국을 위한 광복 시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게는 참 서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7월이 되면은 많은 한국 사람에게는 스멀스멀 내 고장 7월은 창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생각나면서 듣고 싶어지는 시가 이 시가 아닌가 합니다. 이육사의 시 중에서 또 대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라는 시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외우고 배우고 시험도 치렀었죠. 광야 시 듣고 이육사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달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는 이육사 시인이 죽음을 임박해서 쓴 시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시의 제목처럼 광야의 초인처럼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소망의 웅장한 발현을 보여주는 것 같은 시가 광야이기도 한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이 죽고 큰형의 일주기 기일을 맞아서 고향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베이징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베이징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해방 1년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육사는 한 30여 편밖에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하나하나가요, 눈물과 열정으로 읽어낸, 어떻게 보면 광야로 전진하는 세련한 발자국이 있는 시들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30여 편도 결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라는 암흑 같은 시대에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뿌리박힌 가문에서 올곧은 정신으로 시대에 저항했던 시인 이육사. 파란만장했던 삶만큼 그의 작품도 다양한 방법과 표현으로 시대를 암시하고 절망과 희망을 함께 노래해주고 또 그의 정신을 담아내서 우리 민족을 일깨운 시인입니다. 가히 저항 시인이고요. 그만큼 지조와 절개가 대단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올곧게 민족 독립을 노래한 시인이라는 겁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7월이면 생각나는 시 청포도 그리고 광야의 시인 이육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의 시 청포도와 광야가 우리를 또 이렇게 싱싱하고 희망을 갖게 해주네요. 열기를 쏴 씻어주는 것 같은 파도 같은 시였습니다. 이제 이틀 있으면 July 4th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즐거운 시간 맞으시고요. 다음 주에 좋은 글 선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